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크게 내세운 게 결국은 그 파리 부동산 대책인데요. 이 파리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뭐죠?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돈줄을 재서 수요를 낮추자는 거죠. 그래서 돈줄을 재면 결국 은행에서 빌려주고 있는 돈, 그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여러분 첫 번째는 LTV, 그러니까 어떤 주택 가격이나 부동산 가격에 대비해서 얼마만큼을 빌려줄 것인가. 그 다음에 DTI, 결국 자기 소득으로 얼마의 이자를 변제할 수 있는가를 제어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40%, 30% 다주택자에게는 앞으로 더 낮출 수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부동산 가격 올라가는 거 잡으려면 너무 쉽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잡으면 돼요. LTV나 DTI 제로로 만들면 될 것 같아요. 안 빌려주면 돼요. 결국 가격은, 거래량이나 가격은 결국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러한 그 균형점을 이뤘을 때 가격이 형성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하는 이유가 아까 말한 것처럼 시장 자체가 붕괴되는 것 또는 급락하는 것은 정부로서 원치 않는 것이고 국민들도 원치 않는 것이죠. 그걸 투자자들이 알고서 지금까지 계속 버티고 앞으로도 또 버틸 것이다라는 거죠. 또 그거 외에 다른 대책이 있느냐? 그다지 많지 않아 보입니다. 어쨌든 좀 소개를 하면 투기 과열구나 투기 지역을 지정해서 LTV나 DTI를 좀 조정해서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거죠. 여기에 포함되는 게 이제 전매권을 제한해서 그 매매를 제한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시 재생 관점에서 보면 아까 황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작은 규모의 또는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고 이런 그 도시 재생도 있고, 아니면 좀 더 큰 단위로 대규모로 하는 이제 도시 재생 사업 중에 아까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들어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는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주택 가격을 올리고 이게 결국은 우리나라 전체 경제에 부담을 주게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밑에 6번에 보면 서민주택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정책은 거의 많지 않아 보입니다. 어쨌든 그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수요를 억제해서 부동산 시장을 좀 진정시키겠다는 정도로밖에는 시장에 신호를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다지 효과적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다만 그건 있습니다. 지금까지 올라가고 있던 부분들, 급등이나 또는 지속적으로 올라가 있던 부분들을 진정시키는 효과는 있었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면 실제로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보면, 직관적으로 보면 올해 지금 9월 누계 주택 매매량을 보면 좀 떨어져 있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택 매매량은 한 84,000건 정도 되고 작년보다 좀 줄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한 5년 전 걸 다 비교하면 조금 올라 있는 상태지만 전반적으로는 떨어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것 중에 그 파리 대책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였죠. 그 주택 가격, 그러니까 아파트 공동주택이죠. 아파트 가격 상한제를 추진하겠다. 저는 안 된다고 방송에 나가서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할 수가 없냐면, 실증적인 예로 예를 들면 반포 같은 데서 이제 그 파리 대책 발표하고 바로 그 분양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평당 가격이 4,25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주변 시세가 5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한 20몇 평, 30평을 기준으로 하자면 2억에서 3억은 그 갭이 생겨 있습니다. 그럼 그건 누가 회수해야 될까요? 저는 원칙적으로 그것은 세금으로 환수해서 국민 전체한테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은 맞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방법이 사실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틀 동안에 3만 명이 다녀왔습니다. 모델 하우스에. 최근에는 지지난주인가요? 그 안양에 그 임대 아파트를 분양을 했거든요. 4년 후에 분양 전환 해준다고. 저도 하나 해볼까 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졌는데요. 어제 제가 전화해 봤더니 프리미엄이 벌써 4천만 원이래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물론 조건은 굉장히 좋아요. 뭐 계약금만 내고 나중에 이제 4년 뒤에 내는 이런 조건들도 있고 위치도 굉장히 좋고. 근데 어떻게 4천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상한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차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해서 제가 이제 딱 그 발표하는 날 이렇게 TV 토론에 나갔었는데 거기에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상한제 하겠다고. 근데 저 못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못하는 걸로 됐고 이제 공공택지만 이제 되는 걸로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제 거래량을 보면 실제로 좀 줄어들어 있는 건 사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주택 매매 전세 가격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매매 가격 변동률 보면 대전은 0.19% 정도 올라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 폭이 작은 거죠. 그 다음에 서울 전국적으로 보면 전월 대비해서 한 0.12% 올랐고, 전년 동월로 하면 1년을 보는 거죠. 근데 1.49% 정도 올라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파리 대책 이전에 이제 올랐던 가격들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전세 가격도 약간씩 보합세이긴 하지만 오르고 있습니다. 대전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대전 같은데 왜 오를까요? 저는 이제 대전 입장에서 보면 이 신도시와 신시가지와 지금 구도심은 명백하게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는데, 저런 영향들은 다 신도시 쪽의 공동주택들의 영향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향후 예측이나 이런 것들은 결국은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시장을 진정시키고 좀 가격이 좀 떨어지고 하향 안정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취지를 갖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게 얼마 계속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더 강력한 대책을 내야 되는데 이러한 대책은 그다지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은 할 수 있는 것들은 결국 그 수요를 억제하는 것, 그렇지 않으면 공급을 억제해야 되거든요. 근데 공급을 억제하려고 하면 개별 기업들이잖아요. 그래서 개별 기업들에게 공급을 억제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큰 어떤 것들은 없고요. 단지 이제 그 후속 대책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아까 봤던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에서만 적용하는 것으로 정리가 된 것 같고요. 가장 뜨거운 게 이제 보유세 인상이죠. 저는 원칙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유세가 인상됨으로써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부담스러워져야 되는데, 그럼 얼마를 올려야 될까요? 그 단순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보유세를 올린다고 해서 세금을 많이 옛날에 우리 그 종합소득세 했을 때 세금 폭탄인 뭐 이런 말 나왔지만 그런 건 아니고요. 그 형평성을 추구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저항도 만만치 않을 뿐더러 보유세는 제가 보기에는 극단적인 상황이 오기 전까지는 쓰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카드를 하나 가지고 있는 것 정도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쓸지는 모르죠.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중과세 하는 거 맞긴 한데요. 지금 정부에서 하는 것처럼 내년 4월 달까지 결국은 임대업자로 등록하라고 하잖아요. 그 말은 임대업자로 등록해서 세금을 내라는 거죠. 그 세금을 내므로써 지자체 예산 같은 부분에 확충을 하겠다는 거죠. 어제 그 영등포구청의 과장님하고 잠깐 만났는데요. 저희가 이제 영등포구 일을 좀 하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지 노인상담센터 이런 것들 하는데, 내년도에 부동산 세수를 한 500억, 한 400억 가까이 줄어들 거라고 예측을 해서 예산을 지금 세우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어쨌든 거래량이 줄어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예측을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짜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가격의 변동은 수요와 공급이고, 또 하나는 부동산 정책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러한 정책은 함부로 쓰기도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그 효과를 예측한 대로 나타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나름대로 부동산을 공부한 게 뭐 한 20년 가까이 되는데요. 한 번도 제가 예측한 대로 맞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제가 앞으로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면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 틀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넌 돈 벌었냐? 지금까지 잘 먹고 살고 있잖아요. 그럼 벌은 거죠. 농담이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결국 이 정책을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도시 재생과 관련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말씀을 어떻게 드릴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도시 재생에는 악영향과 긍정적인 요인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조금 규모가 커지는 재생 사업, 그러니까 관이 주도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에 있어서는 규모가 좀 작은 것들은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눈높이를 좀 낮춰서 결과적으로는 좀 지역적으로 그 지역 중에서도 또 쪼개서 어떤 상권 단위로 이런 형태로 진행되는 것만 지속적으로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다른 경우에 있어서는 뭐 이게 서울시일 건데 좀 규모가 큰 거라든지 관이 주도하지 않고 이런 재건축 재개발 뭐 조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좀 투명하게 하면서 비용을 최대한 줄여서 장기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 교수님 많이 쓰셔서 저는 이것으로 정리하고요. 조금 더 그 도시 재생과 부동산 시장과의 관계를 좀 길게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이 정도로 정리하고 또 다음 기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